자,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41페이지죠. 소매업의 기능 및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매업의 우리가 기능 및 특성입니다. 자, 그럼 소매업에 대한 기능 및 특성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밑줄만 쳐보겠는데요. 자, 소매업이란 소매상이 상품과 서비스를 매입하여 필요한 가치를 부과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업을 수행하는 상인을 소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S라든지 상품 설명까지도 우리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매업은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서비스의 판매 활동을 포함합니다. 소매업은 어떤 유형의 점포에서, 우리가 점포라는 건 무점포와 유점포가 있죠. 이루어지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무점포죠. 그 다음에 TV 홈쇼핑,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카탈로그 판매, 그 다음에 자동 판매기 등 무점포 판매 소매업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의 의의는 이제 유통에 있어서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생산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 발전되었죠. 전통적인 재래시장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그 다음에 카탈로그 킬러, 전문 할인점, 쇼핑센터, 아울렛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죠. 또한 이 소매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과거 제조업체가 유통을 지배하던 것이 이제는 대형 소매업체들로 유통용의 지배력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이제 배웠듯이 우리가 그러한 어떻습니까? 대형 소매업체들이 유통용로의 지배력을 옮겨오고 있다는 자체는 이 내셔널 브랜드, 우리가 서울 우유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이제 PB가 나눠나면서 홈플러스 우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소매업에 대한 게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소매업의 기능은 뭐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상품 구색 제공 기능. 자, 상품 구색 제공 기능은 어때요? 우리가 다양한 상품 구색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매상은 취급하는 상품 구색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폭은 이 넓이고 깊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업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이 있지만 소매상의 상품 구색 폭과 넓이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상품 구색의 폭이 좁은 대신 깊이가 있는 소매업체를 전문점이라고 하고, 상품 구색의 폭이 넓은 대신에 깊이는 얇은 소매업체를 종합할인점 또는 슈퍼센터라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센터라는 건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상품 소량 분할 기능. 소매상은 제품을 이제 박스 단위나 벌크 형태로 이제 생산자,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인 소량으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보유 기능. 소매상은 이제 소비자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재고를 또 확보하고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이라는 건 이제 POP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구매 시점 광고인데요. 요것도 이제 유통 정보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은 이제 POP나 판매원 서비스, 점포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 상품의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된 여러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창 진열, 그다음에 포스터, 스탠드, 양식물, 대형 식물 견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 기능은 이제 소매상은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타 신용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가 서비스의 제공은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생산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입니다.
생산자를 위한 소매업.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아까는 우리가 소매업에 대한 기능이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를 위한 우리가 그 소매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 활동을 대신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 물적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판매 촉진 기능인데요. 자, 밑에 소매업의 기능은 요건 앞쪽에서 우리가 그 풀어봤던 문제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자, 소매상, 소비자가 있으면 소매상과 이제 우리가 제조업자, 판매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은요. 자, 이건 이제 앞쪽에서 제가 그 편법으로 암기하시는 방법을 재고 좀 주시지, 그 재고 주시지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재고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복습을 한다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은 요거 출제 기능이 높아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러면 재고 좀 주시 다시 한번 보시면 재고 유지 기능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고객 서비스 대행, 고객 서비스 대행, 재고 주시지 주문 처리 기능이죠. 주문 처리 기능, 재고 주시지, 그다음에 시장 확대,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지라는 건 뭐 또 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정보 제공 기능, 시장 정보 제공 기능이다. 그래서 재고 좀 주시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매상과 소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 구색 제공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색 제공,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금융 제공,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요 재고 주시지하고 그 다음에 제품 구색 기능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41페이지를 가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3, 4일로 갑니다. 그래서 341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문제 15번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5번이죠. 5번에 보시면 그 재고 좀 주시지, 그죠? 그래서 재고 유지, 그다음에 재고, 고객 서비스, 우리가 이 고객 서비스라는 것은 안 나왔죠. 재고, 주문 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확대. 그래서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시장 확대, 재고 유지, 주문 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시장 확대, 재고 유지, 주문 처리는 소매상이 제조업자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를 하신다라는 자체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또 나온다는 자체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구별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시험 출제되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마진과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진과 회전율,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뒤쪽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진율과 회전율에 대한 관계가. 그래서 43페이지도 지금 배우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에 대해서,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수익률, 마진과 회전율이 중요합니다. 수익률, 마진과 그 다음에 회전율. 그래서 회전율이 중요하다는 거. 그 마진과 회전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소매상에 대한 전략은, 소매상의 성격은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소매상의 재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정도는 제품 구색, 위치,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소매상의 재무 구조는 수익률과 회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진율이라는 자체는, 자, 마진율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요. 수익에서 비용. 이게 이제 마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또 우리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출이 됐었는데, 자, 앞쪽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진율과 회전율이 꼭 우리가 일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진율이 높은데 회전율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회전율을 높이려면 또 직원을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제가 편의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편의점은 아시다시피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해요. 마진이 높죠. 할인마트랑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좀 약간 많이 구매한다면 편의점은 안 가죠. 대형 할인점으로 가고,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24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나가서 바로 이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이제 12시 지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2시에 또 나가서 뭘 사고 싶어요. 담배를 산다든가 또 뭐 라면을 먹고 싶다든가 컵라면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은 편의점을 간단 말이에요. 편의점은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요즘 또 편의점이 또 할인 전략을 또 쓰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고 회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많고 전기세가 또 많이 나가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본다면 편의점은 이 두 가지가 높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점, 고가를 판매하는 전문점은요. 전문점은 마진율은 높고 회전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점, 고가점,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점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마진율은 높지만 회전율은 되게 낮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마진율은 낮지만 어떻습니까? 그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점 같은 경우는 또 이 회전율은 높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할인점 같은 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두 가지 다 낮다, 마진율도 적고 회전율도 적다. 그럼 뭐 이거는 손실이 오니까 바로 접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접근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박스의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전문점이나 고급 백화점은 회전율은 낮고 수익률은 높다. 그다음에 편의점은 우리가 회전율도 높고 수익률도 높다. 창고형 할인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회전율은 높은 대신에 수익률은 낮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둘 다 넣으면 손실이 오니까 접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전략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의 비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저수익률, 고회전율 전략. 저수익률, 그 다음에 고회전율 전략. 고회전율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수익률. 자,
고수익률, 저회전율 전략.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수익률에 대한 고회전율의 전략은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그래서 수익률이 낮고 회전율이 높다면 서비스를 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죠. 여기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수익률, 저회전율에 대한 전략에서 키가 되는 것은 수익률은 높고 회전율이 낮아요. 그러면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서비스에 대한 특징적 상품 판매 기법이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판매 지원, 신용 배달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수익이기 때문에 회전이 낮지만은 판매를 지원합니다. 아까 최소한의 서비스라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용,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죠.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 저수익률 고회전 전략은 뭐 별도의 노력 없이 팔리는 잘 알려진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고수익률 저회전율이라는 자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겠죠. 점포에 와서 구매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그 두 문제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어요. 338페이지 가시면 338로 가십니다. 그래서 338페이지로 가시면 자, 문제가 우리가 10번하고 11번이죠. 그래서 다음 중 저수익률의 고회전율을 전략적이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저수익률 고회전율은 서비스 특정적 상품 판매 기법의 고객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이 고수익률 저회전율 전략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또 우리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잡한 소매 점포의 조직,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지원, 신용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특징적 상품 판매 기법이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고수익률 저회전율이에요. 그죠? 그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1번은 저수익률 고회전이고 2, 3, 4, 5번은 고수익률 저회전율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자, 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염두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꼭 우리가 체크하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대적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숙지를 좀 해 두셔서 제가 문제를 여기에는 두 문제를 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자체가 또 예상 문제가 뒤에 가시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적중 예상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숙지를 하실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4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소매업의 발전에 관한 인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별표 표시를 제가 3개를 해 놓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가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입니다.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에요.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그래서 이제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다. 자, 업체를 중심으로 설명한 이론입니다. 고마진 고가격.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가지고 설명하는, 편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내용으로부터 할게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1958년 하버드 대학의 맥나이어 교수가 미국과
연궁의 소매업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증명한 이론이다. 그래서 소매 기관들은 다소 제한된 원 안에서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 출발하여 선장하다가 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신업태에서 또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지고 있는데요. 즉, 이 소매에 대한 이 수레바퀴 이론은 진입 단계, 오른쪽 그림이 있죠. 진입 단계, 그다음에 성장 단계, 쇠퇴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혁신적 형태의 소매상은 시장 진입 초기에 저가격, 저마진, 그 다음에 최소 서비스에 대한 소구 방식으로 소매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 다른 소매 업태와 경쟁을 하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뷔페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점심에 이제 뷔페를 뭐 4,000원에 판매한다. 획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뛰어드는 거죠.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로. 그러면 이제 이 어떻습니까? 저가격 낮은지 최저 서비스로 가서 시장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의 프라이스 전략은 시장 침투 전략이 저가 전략입니다. 항상. 그러면서 약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이 이제 휠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수레바퀴의 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성장 업태, 그 다음에 고가격 지향, 1급지 진출, 서비스 강화. 고객 서비스한테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뭐 약간 이제 4,000원에서 뭐 6,000원 정도 올릴 수 있죠. 7,000원. 그러면서 고서비스에 대한 뭐 원두 커피를 준다든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다가 주위에 이제 고급 뷔페가 막 생기고 쇠퇴 단계는 이제 기존 업태가 이제 초자 수익률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쇠퇴 단계에서 이제 경쟁이 또 심하다 보니까 초자 수익률이 또 낮아져서 보수적 운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물론 뭐 쇠퇴 단계에서도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휠로 돼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진입 단계에서는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죠. 그래서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그래서 진입이니까 우리가 지읒이 들어가잖아요. 저. 그래서 진입 단계로 가서 혁신 단계입니다. 그죠? 근데 성장 단계. 성장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 성장을 하니까 가격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격, 그 다음에 고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마진. 바뀐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좌측에 보시면 이제 혁신적 단계 형태의 소매상은 이제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격, 저마진, 최소 서비스 소구 방식으로 소매 시장에 진입을 해서 기존의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 다른 소매 형태 업태와 경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수용되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성공적인 그 시장 진입 후에는 동일 유형의 소매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이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를 더함으로써 고비용, 고가격, 높은 서비스의 소매점으로 전환되어 초기 혁신적인 특징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성장기를 거쳐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시장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형 소매업태에 발전하게 돼서 계속 이제 이 투자 수익률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소매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소매점이 저가격, 저마진, 낮은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소매점 역시 위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기관의 변화의 수레바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일단은 그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소매업의 이 수레바퀴 이론의 평가를 본다면 자, 어때요? 얘는 이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은 근래에 등장한 새로운 업태인 대형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성공적인 소매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가격만을 소매업 변천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게 한계예요. 자, 이제 소비자가 가격이 높아도 좋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해서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만 소매업태 변천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이론은 가격만을 중심으로 소매업태의 변천을 설명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판매 같은 고가격 및 고마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편의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한 혁신적인 소매상이 언제 또는 어떠한 속도로 발전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하를 포함한 유통 후진국의 경우는 유통 선진국의 다양한 업태를 시대를 무시하고 무차별하게 도입되기 때문에 소매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매 아카디언 이론이라든지 변증법 이론, 그다음에 진공지대 이론, 그다음에 소매 수명주기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라는 자체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뒤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좀 달아보는데요.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도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는데 문제 자체는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를 좀 찾기 어렵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따 일단은 이제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은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자체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변증법 이론, 진공지대 이론, 그다음에 소매 수명주기 이론 이렇게 나열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코디언 이론까지만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왜냐면 여길 또 한 번 하고 나서 또 우리가 또 뒤에서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수레바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자체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코디언 이론만 하고 이번에 이제 내용이 조금 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소매 아코디언 이론. 자, 우리가 아코디언이라는 자체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쓰는 악기죠. 그래서 이 소매 아코디언 이론은 이 학자도 중요합니다. 홀랜더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상품의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 믹스의 변화에 초점을 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이제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서 처음에는 이제 잡화점, 종합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잡화점입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뭐 철문이라든지 생필품이죠. 이런 것도 이제 판매하다가 이제 전문점으로 오게 됩니다. 전문점은 이제 구두점이죠. 그래서 잘 팔리니까 이걸 이제 바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백화점으로 이제 또 확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더 전문화, 좀 더 전문화 있게 갑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구색을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또 전문점으로 이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형 할인점으로 또 넓힙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대형 할인 존을 또 넓혔다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카탈로그 킬러라는 게 있죠. 카탈로그 킬러로 또 이제 만들고 전문점을,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큰 MWC, 우리가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또 우리가 또 상태를 넓혀 나가는 거죠. 창고형 할인 매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코디언은 상품의 구색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키가 상품의 구색을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자체가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구색을, 자, 어떻습니까? 상품의 구색을 넓혔다가 넓다 좁다 이렇게 우리가 갔다 왔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소매상의 변천이 제품의 구색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주 키포인트죠.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상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좁은 소매상점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론을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강의 이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거 다뤄보고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339페이지로 가시면 339로 가시면 문제 12번이 있습니다. 12번. 그래서 그 상자 유통업체 발전 이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업체의 변화는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의 변화에 따른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 계열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에서 전문적이고 한정적인 상품 계열을 취급하는 소매업체 전문점으로 변모해 가고, 한정된 계열을 추구하는 전문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또 다양한 상품 계열을 추구해서 이러한 반복적으로 간다는 게 바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 갑니다. 27번은 이제 진공지대니까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32번을 볼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350페이지 32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아코디언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350페이지 32번. 다음은 어떤 가설에 대한 비판인가? 자, 우리가 이 저가녀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한꺼번에 많은 품목을 동시에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슈퍼마켓, 그죠? 이나 대형마트의 품목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고가녀 상품을 구매할 때 특정 상품의 다양한 모델의 동시를 비교하기 원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킬러와 같은 좁고 깊은 상품을 갖춘 소매업체가 발전되었다. 이 가설은 저가녀 상품 소매업체와 고가녀 상품 소매업체 발전을 가지고 구분하지 못한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바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에요. 그래서 소매상의 변천을 제품의 구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의 구색이 넓은 소매점, 종합점에서 제품의 구색이 좁은 소매점으로 다시 종합점으로 되풀이하는 과정으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러면 저가녀 상품 소매업체와 고가녀 상품의 소매업체의 발전 과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우리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의 평가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천만 했었지 그 평가는 제가 안 했죠. 그건 문제로 우리가 연비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강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43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물론 그 41페이지 소매업의 기능이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 그 다음에 생산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이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아까 재고 주시지 제품 구색 제공, 그래서 소매업과 제조업체, 소매업과 소비자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과 마진율과 회전율, 저수익률 고회전율 전략과 고수익률 저회전 전략, 그다음에 소매업체 발전에 해당하는 이론을 여기서 우리가 2개만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갈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별표 표시를 3개 하시고 소매업의 수레바퀴 이론의 그 이론과 평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아코디언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제 6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